쉬는 연습, 무들링. 사람들과 어울려 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꿈꾸고 혼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기를 꿈꿉니다. 사람들은 평화롭고 고요한 순간을 원하다가도 혼자 있을 기회가 생기는 순간 라디오를 켜거나 전화를 걸거나 심부름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소음 같은 시간을 보낼 때면 마치 한숨처럼 말합니다. 혼자 있고 싶어. 그러나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생기면 또 나른하게 말합니다. 너무 심심해. 조용하고 호젓한 시간을 꿈꾸다가도 막상 쫓기는 일 하나 없이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면 당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기다리던 그 시간을 결국 무의미한 일들로 흘려보내고 만다는 것. 이렇게 말한 사람은 로니 폴라네츠키입니다. 시험 공부 때문에 시간에 쫓길 때는 사소한 할 일들이 그렇게도 많이 떠오르더니 막상 시험이 끝나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는 심리와 같은 것입니다. 주말을 기다리지만 정작 주말이 눈앞에 다가오면 주말에 뭘 하지? 라고 자꾸 묻게 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없이 고요한 침잠, 휴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일에도 연습이 필요하게 마련입니다. 생각까지 다 비워내는 훈련 없이는 진정으로 오롯이 혼자서 지내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나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좋다는 허가증을 발급해 보고야 말겠습니다. 질 에드워즈는 생각의 잡동사니들을 없앤 후 그 어디에도 있을 필요가 없고 그 무엇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무들링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들링의 하루. 오늘은 내 기분대로 즐겨보는 날입니다. 암흑 너머 무지개가 검다고 그저 검기만 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색 찬란한 빛깔이라고 해도 그 속내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7빛깔 무지개, 7가지 색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무지개가 되지만 하나 위에 또 하나 덧칠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검정색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검은 그 안쪽에 빨주, 노초, 파남보 7빛깔의 무지개색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캄캄해서 어두워서 절망적이어서 때로 두려웠던 검은색이 그토록 찬란한 빛깔들을 품고 있다는 것 참 낭만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검은색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 검은색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알게 됩니다. 마음으로 본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살피며 읽어준다는 것. 오늘 문득 검은색이 찬란해 보이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무지개 빛깔을 다 품고도 제 색을 잃지 않는 까만색. 내 마음, 또 다른 내 마음을 다 품고도 내 마음을 지켜가는 당신. 다 좋습니다. 모두 다 찬란합니다. 느릿느릿 기다림. 신은 우리를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보는 지혜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제는 오늘을, 오늘은 내일을, 아침은 저녁을, 저녁은 다시 아침을, 나무는 숲을, 숲은 나무를, 나는 너를, 너는 나를.
기다림은 쏜살같이 지나가기도 하고 째깍째깍 더디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채워가는 것이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기다림을 배우라는 뜻일 겁니다. 무르익지 않은 것을 원하는 성급한 열정과 미처 완성되지 못한 것을 드러내 보이는 조급한 마음은 나 자신과 겨루거나 시간과 겨루는 일에서 씁쓸한 패자의 자리에 서게 만들 것입니다. 덜 익어 떫은 맛을 내는 감을 따기 위해 무작정 감나무를 타고 오르는 것보다는 때로 이렇게 감이 다 익어 떨어지는 순간을 기다려보는 일도 꼭 필요한 인생 연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급한 열정에 휩쓸리지 않고 무르익기를 기다릴 줄 아는 것.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세상을 보는 지혜입니다. 기다림이 언제나 두렵고 지루한 것만은 아닙니다. 발그레 설레면서 두근두근 심장이 뛰는 소리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기다리는 시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꽃단장, 마음 청소, 행복 예행 연습.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준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고 오지 않는 것들. 한 번 지나간 바람은 그 자리에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간 파도나 한 번 지나간 시간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떠난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까.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우리는 한숨 쉬듯 말합니다. 어제가 오늘이 될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으니까. 한 번 지나간 시간을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한 번 지나간 나 역시도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의 내 모습과 어제의 내 모습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이 어제와는 다른 나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몰랐던 이야기를 듣고 또 알게 된 나. 그래서 아침까지만 해도 해보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된 나. 분명 어제와는 다른 나입니다. 다르기는 나 아닌 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산다고 해도 어제 만난 그 사람과 오늘 다시 만난 그 사람은 확실히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하루만큼의 변화가 있었을 테니까. 이렇게 순간순간이 언제나 다른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늘 같은 시간,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왜일까? 잠시 고개 숙여 가슴 안을 들여다봅니다. 어제와는 분명히 달라진 빛깔의 나무들,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서 다시금 지금 이 순간을 향해 다시 걸어온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진실한 사진. 사진 작가는 찍을 대상을 이해하고 그의 진실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려면 먼저 진실을 알아야 하고 그를 이해해야 하니까요. 사진작가 마거릿 버크 화이트가 말했습니다. 가장 찬란한 순간을 잡아내야만 한다는 것. 사진작가에게는 바로 이런 순간 포착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진작가인 마거릿 버크 화이트는 찍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피사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몇 줄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이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좋은 만남인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는가, 바로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마음일 것입니다. 피사체를 보다 세밀히 관찰하고 진실한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 내가 만났던 사람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분노했거나, 만일 그런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사람을 하나의 피사체로 놓고 사진작가의 마음이 되어 들여다보아야겠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는 왜 그런 행동을 보였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아내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행지의 풍경을 담아내기 위해서 모든 풍경에 세밀한 시선을 주듯 매일 아침 카메라 하나 목에 걸고 있는 심정으로 집을 나서는 겁니다. 나의 하루를 앵글에 담아내기 위해 진심으로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내 인생의 앨범이 얼마나 찬란할까. 아프지만 찬란했던 그 시절. 1980년대 초중반, 돈이 없어 늘 배가 고팠고 신발엔 늘 비가 샜다. 나는 20대 초반을 그토록 남루하게 보내버렸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토록 남루했던 내 20대 초반의 상처들이 사실은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것들임을 나는 지금에야 깨닫는다. 시절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계절도 시절이고 어느 일정한 때를 일컫는 말도 시절이며 세상의 형편을 일컫는 말도 시절입니다. 이를테면 사람의 한평생을 여럿으로 구분할 때 어느 한순간이 바로 시절입니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시절들 중에서 가장 초라했고 남루했던 시절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는 작가 공선옥. 시절들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란했던 시절이 있는가 하면 지독히 남루해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절도 있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시절이 있는가 하면 얼마나 맑고 순진했던지 물처럼 투명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걸어온 그 모든 시절들을 한데 묶어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내겐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시절이 있어서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것. 사는 일이 고단해서 저절로 두 눈이 감기는 날이거든.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가 이겨내는 이 하루가 있어서 내 삶이 빛날 것이다. 주사위를 던질 때 원하는 숫자가 그렇게 선선히 나와주지는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순간에 내가 기다리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낮은 확률 때문에 주사위를 던지는 일이 드라마틱합니다. 번번이 원하는 게 나와준다면 주사위를 왜 던지겠습니까? 지우고 싶어.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과학 저술가인 더글러스 러시코프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해 이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고무지우개, 컴퓨터의 백스페이스 키, 수정용 화이트처럼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인간의 실수를 수정하는 모든 것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말한 러시코프 교수. 그가 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만약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면 과학은 물론 정부나 문화, 도덕 역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모든 과거를 지우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 모습은 다 잊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러고 보면 시작이란 지난 잘못과 실수를 지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마음속에 지우개 하나쯤 지니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실수도 지우고 변명도 지우고 미움도 지우고 상처도 지우고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지우개를 유용하게 써보는 오늘.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날, 오늘을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변화는 긴장을 갖게 하고 긴장은 어제와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왠지 새로운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느슨했던 내 모습은 다 지우고 조금 다른 내가 되어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마음속의 지우개를 꺼낼 시간인 것입니다. 나는 치유되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 환자를 이해하고 관심을 주며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기적처럼 치유된 그 환자는 자신을 돌보아 준 간호사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정신병동, 모든 의료진들이 이제 더는 가망이 없다고 한옆으로 밀쳐두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앤 설리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퇴직을 앞둔 늙은 간호사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정성을 다해 그녀를 간호하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간호사의 지극한 사랑 덕분에 기적처럼 치유된 앤 설리번에게 병원은 이제 퇴원해도 좋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앤 설리번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누군가를 위해 쓰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 앞에 마침 8살짜리 어린 꼬마 숙녀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헬렌 켈러. 장애를 딛고 역사적인 인물로 남겨진 헬렌 켈러의 뒤에는 앤 설리번이라는 인생의 참 스승이 있었고, 불치 진단을 받았던 앤 설리번의 뒤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나이든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풀포기처럼 연약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 그들이 단순히 위대한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일어서고 나아가고 뛸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림자가 나를 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는 누가 있나? 나는 또 누구 뒤에 서서 누구의 그림자가 되고 있나? 칙칙폭폭 기차놀이를 할 때 기차가 끊어지지 않도록 앞에 선 친구의 어깨를 힘주어 잡았습니다. 사랑도 기차처럼, 릴레이처럼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꺼이 행복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너에게 묻고 싶다. 낯선 사람아, 우리가 서로 지나쳐갈 때 나에게 말을 걸고 싶다면 말을 걸지 못할 까닭이 있을까? 또한 내가 너에게 말을 걸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월트 휘트먼의 너에게 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기는 시입니다. 정확히 4줄이라는 짧은 시행 속에 마치 잠언 같은 속 깊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말을 걸지 못한 까닭이 있을까? 내가 너에게 말을 걸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어쩌면 그가 던지는 이 물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타게 그리워하면서도 말을 걸지 못하는 까닭, 마음이 있으면서도 고백하지 못하는 까닭, 너를 향해 가고 싶으면서도 가지 못하는 까닭,
질문에 대한 답이 수없이 많습니다. 엉킨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래서 계속 의문부호만이 남는다면 월트 휘트먼의 시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일입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면서 왜 말하지 못할까? 그렇게 아픈데 왜 치유하려고 하지 않을까? 갈 길을 다 알면서 왜 발걸음을 뛰지 못하는 것일까? 밀레의 거짓말. 프랑스 파리 근교 퐁텐블로 외곽의 마르비종에 27년이나 살면서 농부들의 일생을 사실 그대로 화폭에 담아낸 밀레.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 화가인 밀레가 차마 사실대로 그려내지 못하고 숨겨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들녘, 근근히 먹고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가난한 농부 부부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감자를 캐다 만 듯 땅에는 감자가 흩어져 있고 그들 옆에는 감자 바구니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저 멀리 교회당이 보입니다. 마치 하루 일을 마친 농부 부부가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감자를 수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밀레는 그 모습을 화폭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밀레가 그 들녘에서 본 풍경은 그림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감자가 담겨있는 바구니 안에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한 가난한 농사꾼 부부의 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은 아기를 땅에 묻기 전에 부부가 마지막으로 아기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밀레는 바르비종파 가로 열고 1830년부터 1875년까지 파리 교외의 퐁텐블로 숲 어귀에 있는 작은 마을인 바르비종에 모여 살며 작업한 일군의 작가들을 일컫는다. 바르비종파 화가였습니다. 바르비종파란 풍경을 그리는 화풍이었고 풍경이란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사실주의에 의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있는 그대로를 그려내지 못했던 밀레. 그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아기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부부의 모습보다는 가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부부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그 거짓말이 누군가에게 평화를 선물한다면 그만한 선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시소. 두 아이가 시소에 앉았습니다. 시소에 앉자마자 아래로 내려간 아이는 일어나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리를 바꾸기로 하고 앉아보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상대편 아이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그 아이는 어느 쪽에 앉아도 아래쪽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방법은 두 아이가 서로 발을 굴러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도록 몸을 움직여주는 일. 그도 아니라면 내가 몸을 조금만 더 앞쪽으로 당겨서 자리를 옮겨 앉는 일입니다. 몸의 무게 그대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한다면 시소는 언제나 무거운 쪽으로 내려앉을 것입니다. 마음에도 시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사람과 날아갈 듯 가벼운 사람이 마주 앉아 있다면 시소놀이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무거운 사람이 조금 더 앞으로 당겨 앉거나 아니면 마음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야지. 마음이 무겁고 가벼워지는 것도 시소 타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분이 좋은 쪽으로 기울면 낙천주의가 되고 나쁜 쪽으로 기울면 그 반대가 되지 않을까. 오늘 내 마음의 무게를 달아봅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건 아닌지, 혹은 살랑살랑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지, 늘 가벼울 수는 없듯이 늘 무겁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마음을 시소 위에 올려놓고 주거니 받거니 놀이하듯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행복과 불행 사이.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내게 닥친 어둡고 답답한 시간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행복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불행이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영원한 행복,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이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시절에 끝이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불행한 시절에 끝이 있다는 것은 재 속에 숨어있는 불씨를 발견한 것만큼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불행, 둘 중 어느 것이 내 것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끝이 없는 행복과 불행, 끝이 있는 행복과 불행,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쉽지만 끝이 있는 행복과 불행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길은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끝과 시작은 하나입니다. 오늘이 끝의 날이든 시작의 날이든 그 어느 쪽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대나무를 그린 그림마다에 저마다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안개에 묻힌 대, 바람 타는 대, 이슬 머금은 대, 새로 나온 대, 비 맞은 대, 순 나오는 대, 눈 맞은 대. 그 그림들 어디에도 빗줄기나 뿌연 안개, 바람 같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젠가 한 미술관에 들러 난죽전이라는 이름의 전시를 구경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모습의 대나무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람을 타는 대는 바람은 볼 수 없으나 흔들리는 대의 모습에서 바람 소리가 나는 듯했습니다. 비 맞은 대 역시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으나 댄잎을 적시는 빗줄기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바람과 비를 세세히 묘사하지 않고도 바람과 비의 숨결을 고스란히 듣게 했던 그림들. 나의 하루도 그런 그림처럼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즐거운 일을 하고,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행복을 느끼면서 그렇게 선선히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풍파에 놀란 뱃사공이 배를 팔아 말을 사니 꼬불꼬불한 험한 산길이 물길보다 어렵도다. 옛 시조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 풍파를 피하고 나면 저 산길이 나오는 삶. 어차피 사는 건 다 그런 겁니다. 당신이 그 고단함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가 그동안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어떻게 이 경험들을 사용해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렇게 살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생과 자연을 바라보는 인디언의 지혜에서 베어 하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가 말하는 멈추는 시간이란 멈춰서 넋을 놓고 있거나 멈춰서
두 다리만 쉬어가는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 재충전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비우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스스로를 빈 그릇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정리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잠시 멈춘다는 것의 의미를 그저 팔자 좋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일로 치부하지는 않았는지,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비울 수 있고, 비울 수 있어야 더 좋은 생각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빈 그릇이 되기 위한 정리의 시간. 그 시간은 넉넉해도 좋고 아주 잠깐이라도 좋고 짬짬이 토막토막 이어붙여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 그런 시간을 만들고 선물해 주기로 합니다. 이제부터는. 문장부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야기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마침표도 찍어야 하고 쉼표도 찍어야 하고 느낌표나 물음표도 필요하고 따옴표를 써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땡땡땡 말 줄임표도 꼭 필요합니다. 인생을 꾸려나가기 위한 말 줄임표. 가끔은 쉬어가야 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